그러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신고하지? 나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봐요. 왜 기각을 했을까요? 서울시 의원님 발언이 어디로 왔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소? 누굴 믿고 고소를 하겠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자 영무원이 동료란 말도 사실 쓰고 싶지 않은데 남자 직원으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기사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면 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이 기각됐다. 고소한 여자 영무원 보복 살인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뽑혔고요. 그러니까 300차례 스토킹을 한 거예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어.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재판을 받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니까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보복살인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신고하지? 내가 범죄 피해자인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를 구속하지도 않고 나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신고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면 국가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간이 공권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보면요. 14일날 발생했던 사건이고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전 직장 동료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전 직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전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약 3년 동안 전 씨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이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첫 번째 고소했을 때는요, 불법 촬영이에요. 스토킹이 아니고. 불법 촬영인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봐요. 경찰이 긴급 체포했어요. 범죄가 되게 중대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어요. 수사기관은 자기의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왜 기각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도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은 구속사건들이 종종 있죠. 이게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요, 사실 구속이 안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사실은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구속 사유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려고 몰라요. 판사는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뭘로 이걸 판단하냐면 이 범죄가 중대해서 얘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법에 규정된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판사님은 이 사람이 벌금형이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대하게 보지 않은 거죠, 범죄를.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다, 그런 우려들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오로지 저의 생각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 이걸 보면요, 법원은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건 관계자는 전 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라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관계자의 내피셜이겠지만, 이 관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전 씨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1살의 젊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험을 쳐서 시험 공부를 했고, 진드감치 시험 공부를 했고 시험에 붙어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회계사예요. 회계사도 여러분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이런 배경들이 이 사람의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죠.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 법에 적용해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럼 이 사람 역시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득권, 뭐 학력, 직업,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죽어도 일정하고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은 구속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석방, 너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했던 그 범죄 행위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 배경을 가지고 구속사유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그분 있죠. 어떤 서울시 의원분이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신당역 살인사건 치면요, 신당역 살인사건, 이 사람이 피의자 신상 공개되네. 전주환이네요. 전주환, 만 31살.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서울시 의원님 발언이 어디로 왔지? 너무 황당해서요. 서울시 의원 이렇게 치면 실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부적절 발언이니까 징계해라, 엄중 처벌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모 서울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그냥 남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남자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자를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다가 근데 이 여자가 안 받아주네? 그래서 그렇게 과격한 행위로 나아간 거야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말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셨네? 31살의 청년이다. 그 가해자 전주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다.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들어갔어. 회계사야. 야, 그러면 건실한 청년인데, 아니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뭐 용기 있게 대시했네. 근데 여자가 안 받아준 거야. 그리고 서울 시민이에요. 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서울 시민, 물론 서울 시민도 범죄자도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굳이 서울 시민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해자겠죠? 가해자의 부모님의 심정이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질까요?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31살의 청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서울 시민인데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서울 시민이 이런 정도의 일에 연루돼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 얼마나 부모님 심정이 무너질까? 이게 도대체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인식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한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까지 판단하는, 스토킹 범죄나 연인 간에 있는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쟁취한다? 뭐 그런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발부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의 배경보다도 그 사람이 직접 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제가 그 스토킹의 내용이나 불법 촬영의 정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횟수가 이미 300번이 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검찰이요, 구형을 9년을 했거든요. 이 살인사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 검찰이 가해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그럼 이거 되게 센 거거든요. 범죄 행위가.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겠죠. 그래서 매우 제가 볼 때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당연히 막아야 했던 그런 범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자,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제 고소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누굴 믿고 고소를 하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한 사건 중에 이런 유사한 건이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남자인데 어떤 이제 직장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처음엔 호감을 표시했고 이 여자분도 그냥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귀자, 만나자. 그래서 사귀었어요. 사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뭐 촬영했던 것들을 유포하겠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계속 만나줄 것을 요청했고 이 여자분은 마지못해서 만나다가 만났어요. 근데 계속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만나야 돼. 근데 싫은데. 그래서 무마하기 위해서 사진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나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분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폭행에 이르게 됐어요. 처음에 이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무서워서 자기의 신상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알려질 게 무서워서 이 사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나는 점점 더 범죄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경찰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분이 고민하는 게 고소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이 사건도 보면 고소를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면 나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신고는 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거를 고소를 취하한다 쳐요. 내가 고소를 하지 않고 사건 진행이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고 봤을 때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나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의 협박이 무서워서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약점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할 거예요. 똑같은 걸 요구할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처벌받게 하거나 두 번째,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근데 내가 보복범죄를 우려해서 고소하지 않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돼. 이 사람이 요구한 건요. 결혼하자였어요.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거부하겠죠? 내 평생을 이 사람한테 담보 잡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 이 사람한테 보복 범죄를 당할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당역에서 발생한 이 보복 살인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이 여자분이 고소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자분이 고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소하지 않았으면 범죄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요, 이 가해자는요, 고소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협박하고 스토킹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듣지 않겠죠. 그러면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형태의 어떤 범죄를 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국가 체계, 사법 시스템의 작동,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나는 피해자는 법에 보장된 대로 사적 구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해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법적 절차를 진행을 시켰는데 그 절차 안에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이 문제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은 위정자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가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범죄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범죄가 점점 커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사법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진짜 맛있어. 토마토야? 먹으면 놀랄 거야. 지금 두 개까지 참을 수 아니 있었는데 근데 이 토마토가 먹으면 놀라. 토마토가 이래. 너 한계효용이 뭔 줄 알아? 한계효용? 나도 이걸 먹고 한계효용. 한개 효용? 응. 아, 한개 이렇게 안 달고 맛있어. 한계효용. 리미트.
그리고 이건데.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한 잔 먹어. 네가 우유를 한 잔 먹는 이유는 뭘까? 먹기 싫으니까. 너는 우유를 한 개 마셨을 때 가장 3일이나 3번이나 있다. 가장 좋아. 먼저 그러니까 넌 우유를 한 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한 개 효용은 우유 한 잔이야. 우린 2개야. 거기서 또 했고 오늘 또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한 개 효용을 넘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먹는 건 즐겁지 않아. 그게 한 개 효용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하면 무너지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그래 밖에서 먹는다고. 빨리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제 벌써 누가 흘렸니 이거? 누가 흘렸어? 신우. 할아버지 같은데? 응? 어머머. 할머니가 제일 많이 흘리는 것 같아. 신우야 신우. 빨리 붙잡아. 자, 이거. 그치? 토마토야 토마토. 그냥 이렇게. 웬일. 아니 나도 이거를 이렇게 해봐.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이렇게 한다. 엄마 친구 왔나 봐. 지원이 친구. 애들도 알 정도로 여기는 한국이니까. 엄마. 난 이게 낫다. 친구 엄마인가.